마지막 장을 끝낸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족들 몰래 울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무 곳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1년 반의 괴로운 날들이 생각나서 희열과 절망의 연속 속에 원고 보따리들을 싸들고 전전하던 일은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하리라. 지금 허탈에 빠져서 연재 중인 소설에 성실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과 전장이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쩌면 나는 이제 다시 작품을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고 박경리 작가의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 서문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1964년 10월이었으니 박경리 작가는 아마 그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을 겁니다. 다시 작품을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그 이후에도 박경리 작가는 토지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쓰셨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쓴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울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고백한 데 이어 박경리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대로 기억하고 사실대로 쓰지 못한다.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드는 순간 음향과 색채와 모양은 결정되고 시간은 그 위에 멎는다. 그 시간이 멎는다고 생각할 때 이 작품 하나를 내놓는 기쁨을 나는 느낀다. 박경리 작가가 시장과 전장을 완성한 56년 전,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원고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전쟁 직후의 혼란도 없죠. 하지만 이제 막 자신이 완성한 세계에 마침표를 찍은 뒤에 절절함. 울고 싶으면서도 기쁨이 차오르는 그 마음만은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도 변함없을 겁니다.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희열과 절망의 연속을 견디며 어쩌면 다시는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고독을 견디고 있을 당신을 응원하며 그 뜨거운 시간을 견뎌낸 문장들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첫 책 작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을 내신 두 분, 김남숙 작가님, 김유담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남숙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5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단편소설 아이젠이 당선되어서 데뷔하셨고요. 2020년 봄에 첫 소설집 아이젠을 출간하셨습니다. 김유담 작가님은 201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핀캐리가 당선되어 데뷔하셨고 역시 2020년 봄에 첫 소설집 탬버린을 출간하셨습니다. 첫 책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김남숙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일하고 강아지랑 놀고 네,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약간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맞아. 첫 책을 내고 나면 내 좀 시간이 좀 널널해졌어요. 여유가 조금 생기죠. 멍멍이 이름이 뭐예요? 주디요. 주디? 네. 아, 네, 그렇구나. 김유담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첫 책이 나오고 이제 보내드릴 분들께 책 보내고 알려야 될 분들께 알리는 시간은 잠깐 가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생활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 하고 그리고 똑같이 마감하고 그냥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나와서 일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쵸. 일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 보통 책 나오고 나면 낭독회 뭐 독자의 만남 이런 걸 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못하셨나요? 두 분? 네, 하지 못했어요. 아, 만나고 싶은데 너무 그 기회가 없어서 너무 그냥, 안타깝다. 네, SNS로만 이렇게. 아, 네, 친구들이랑 좀 더 만나서 이렇게 파티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거의 네, 좀 첫 책을 냈는데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두 분이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이렇게 첫 책을 내신 시기도 비슷한데요. 혹시 오늘 두 분 처음 뵙는 건가요, 서로? 아니요? 아, 정말요? 아니, 최근에 응. 그냥 네. 같이 아는 겹치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결혼식에서 만난 사이시구나. 네. 아, 네. 그때 그럼 인사 나누시고. 네, 네, 잠깐 그때 처음 뵈가지고. 처음 만나는 분들 같으세요. 네. 네, 잠깐 그때도 인사만 나누고 정신이 그냥, 없어가지고. 네, 각자 음. 인사만 나누고 그 문장의 소리 녹음 때 배워요 이렇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아, 그럼 진짜 불과 얼마 안 된 시기네요? 네네. 네, 5월 말쯤에 뵀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제 앞에 두 분의 책이 있어요. 김남숙 작가님의 아이젠, 김유담 작가님의 탬버린 두 권이 있는데 아이젠은 파란색, 흰색이고 탬버린은 노란색 책입니다. 두 분 책이 좀 비슷해요. 그죠? 제목도 세 글자고 책 재질도 비슷하고 색깔도 파란색, 노란색이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소설집에 8편의 단편이 실렸다는 것도 같고 또 약간 소름 돋게 공통점 하나가 두 책이 전부 다 1인칭 하자의 소설이 모여져 있다는 건데요. 1인칭으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모아놓고 보니까 1인칭이구나라고 깨달으셨나요? 김남수 작가님. 저는 원래 1인칭을 쓰고 싶고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해서 1인칭을 그냥 고집해서 썼어요. 저는. 네, 1인칭으로만 써야겠다. 네, 그 거리감을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1인칭을 그냥 선택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다른 3인칭이든 다른 2인칭이든 이렇게 써보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으신? 해보고는 싶은데 뭔가 시도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유당 작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아, 저도 1인칭 화자를 쓰는 게 가장 좀 편했어요. 제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1인칭 소설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1인칭 화자만 등장하는 소설을 8편을 쓰면서 1인칭 소설의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 단점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첫 작품집에는 그냥 하나의 일관된 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1인칭 위주로 쓰게 됐고 좀 다른 시도는 이제 다음 작품집에서 해보자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첫 작품집을 내고 최근에 발표한 단편은 좀 3인칭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또 앞으로 발표할 작품도 여름에 발표할 계획이 있는 작품도 지금 3인칭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두 번째 소설집은? 네, 좀 다양한 어떤 시점 화자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 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네. 큰 그림. 큰 그림이 있으셔. 그렇진 않은데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1인칭으로 쓸 때와 3인칭으로 쓸 때는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담 작가님의 3인칭 소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소설의 서사 방식이나 분위기가 좀 많이 두 분이 다르세요. 서로의 책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두 소설집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20, 30대 젊은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아픔들, 고통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겼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김유담 작가님의 책 탬버린에 나오는 인물들은 되게 현실에 딱 발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속에서 살아보겠다, 아등바등 살아보겠다라는 인물들이라면 김남숙 작가님의 소설집 아이젠에 나오는 인물들은 좀 더 내면적인 인물들이랄까요? 약간 무기력하다고 할까?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이게 나뉘어졌냐면 김유담 작가님 소설집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을 내가 얘기하는 인물들 같은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고민들. 근데 김남숙 작가님의 인물들은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품은 인물들인 거예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내적인 고민들을 그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생각하는 20, 30대 청춘, 젊은이 어떤 건가요?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사는 게. 그래서 완전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그냥 뭔가 좀 그 20대 초반이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뭔가 너무 견디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계속 견디면서 지내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춘이지만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청춘이란 생각도 안 하게 되지 않나요? 딱히 내가 그 네. 20, 30대에 있으면. 네, 그냥 나이는 나이고 아예 그냥 뭔가 좋은 시절이라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지친다. 맞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저도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힘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고 그 주먹 꽉 쥐고 입 앙 다물고 살았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유담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20대 내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나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딘가 어렵게 들어가서도 거기서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고 소설을 계속 쓰고 싶었는데 그것도 되게 여의치가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든지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잘 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잘 해보고 싶다는 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좀 저한테 청춘의 시간은 뭔가 계속 갈망하고 근데 좌절하고 그래서 좀 포기를 배워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소설만은 또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 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감동.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딱 합치면 20, 30대는 뭐든 잘 안 되는 시기. 잘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김유담 작가님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인물들이 고향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도시에서 자리 잡으려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8편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김남숙 작가님의 작품 속 인물들은 사실 여기가 도시인지 어딘지 장소도 불분명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김남수 작가님의 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 30대 뭐 버티는 시간, 견디는 시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읽고 나면 얻게 되는 위로와 그 다독임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을 만들 때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지.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인물들은 다 조금씩 추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가 작다던가 귀가 작다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뭔가 추한 지점들이 다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추한 것들을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물들로. 그런 추한 것들을 확대해보면 인물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예뻐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면들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뭔가 추하지만 추하지 않은 것들로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뭔가 추한 지점을 그냥 거리낌 없이 전면으로 좀 드러내는 인물들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추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지. 그냥 이 인물의 특징이구나, 개성이구나, 매력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것을 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수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인물들? 저는 인물의 말과 행동이 개연성이 있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이 인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동일한 집단에 있는 인물들이라도 그 서로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데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탬버린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이 학창시절에 같은 공간에서 공부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똑같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지만 서로 어떤 처한 상황이나 원하는 바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어긋나는 것을 그릴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 탬버린에 나오는 주인공들 다 그냥 내 친구들. 저도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냥 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애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김유담 작가님은 탄탄한 서사와 개연성 있고 현실감이 느껴지는 사건,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로 이야기를 끌어가시는데요. 데뷔작인 핑케리, 그리고 표제작인 탬버린, 또 공설운동장이란 소설을 보면 볼링, 탬버린, 달리기 같은 어떤 육체를 쓰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삶에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설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런 소재들이 이런 소재들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원래 좋아하시는 것들이 소설에 들어오시는 편인가요? 특별히 자료 조사를 하지는 못해요. 실은 제가 지금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도 자료 조사도 하고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소설을 쓰고 싶은데 그냥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따로 그런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런데 되게 실감나게 쓰시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아는 이야기 혹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좀 털어서 쓸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볼링장이나 노래방은 제가 학생 시절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소설 소재로 자연스럽게 활용됐어요. 네. 탬버린도 그렇게 노래방에서 나온 소재이시구나. 노래방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탬버린을 흔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어서 상상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볼링을 잘 하거나 탬버린 잘 치지는 못해요. 뭐 소설에만 잘 쓰면 되죠. 네. 네. 반면에 김남숙 작가님께서 쓰시는 글들을 보면 기존에 익숙한 접근이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서 냄새와 소리 같은 감각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미지들 이런 거를 개성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그 날카로운 이미지의 직관적 채집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기도 했는데
물론 타고나신 걸 거예요. 이런 문장, 이런 감각들은 타고나시는 건데 그래도 뭔가 노력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사실 딱히 그렇게 막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건데 사실 뭔가 이런 냄새에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노력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혼잣말을 좀 많이 하는 거? 그냥 혼자 생각한 거를 뭐 그렇네? 하고 혼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묘사를? 예, 혼잣말을.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뭔가 되게 문어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청국장 냄새 난다. 이렇게 혼잣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그리고 혼잣말이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아이젠이란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이 그런 맥락에서 떠오르기도 해요. 혼잣말과 같은 맥락으로. 네. 그 주변 인물들이 유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네네. 소설들에서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혼잣말을 한 듯한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설의 대사, 인물들의 말투에도 작가의 개성이 느껴지는데요. 김유담 작가님 소설의 인물들은 직설적인 화법, 되게 현실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사투리가 아주 정말 구성져요. 저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김남숙 작가님의 작품 속 인물들은 약간 애매모호한 말들, 꿈속에서 하는 것 같은 말들을 하면서 욕설이 아주 좀 되게 찰지고 리듬감 있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물들과 작가님들은 얼마나 닮았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작가가 많이 투영된 소설이라고 두 분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세요? 김남숙 작가님.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저 자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많이 닮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완전히 저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그 화자뿐만이 아니라 그 화자 옆에서 화자를 지켜주는 그런 인물들도 저 같아요. 그냥 모든 그쵸. 것이 저랑 너무 닮아 있고 특히 말투 같은 것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소설을 보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너가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약간 그렇게 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 가장 나와 닮은 부분이 있다는 소설 꼽아주신다면? 이상한 소설? 맞아. 그건 약간 자전소설 같이 읽히기도 했었어요. 네. 김유담 작가님은 어떠세요? 인물들. 화법이 실제로 제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소설 속 인물들이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소설 속 인물들은 제가 좀 정제하고 해서 다듬어서. 표현한 경우가 많고 제가 실생활에서의 화법은 더 직설적인 뭐랄까 팩트 폭행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쓸 때가 많아서 요즘은 그냥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투리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지역으로 설정했을 때 그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다른 젊은 작가들이 사투리를 많이 안 쓰니까 내가 쓰는 게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혼자서 그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재미있는 게 어떤 대사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되게 사투리로 얘기했을 때 되게 더 그 메시지가 더 확 전달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서 엄마가 엘과의 연애를 비난하면서 꼴랑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렇게 비난할 때 그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치워라 막 이런 거. 네. 때려치워라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탬버린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작가님과 가장 닮은 인물을 꼽는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공설운동장의 아, 하경이라는 인물이 저랑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탬버린에 나오는 새 친구들 있잖아요. 그 반장과 소은과 그리고 은수라는 인물 세 명이 다 저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떼서 만든 인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세 명에게 모두 어떤 애정 같은 게 좀 있어요. 맞아요. 그 애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작품 속 인물들에게 애정이 가요.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정말 제 친구들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분의 작가의 말 읽으면서 이 작가의 말이 그냥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의 말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분의 작가의 말도 많이 달랐고 작가의 말 쓰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소설집이 나오고 난 어떤 그 감회 같은 거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뭔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처음 소설 썼을 때의 어떤 그냥 그런 기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삼촌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멋있는 그런 말들로 하고 싶었는데 멋있었어요. 작가의 말이. 그래서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김담 작가님은 작가의 말 쓰실 때 어떠셨어요? 아까 김남숙 작가님도 되게 청춘이 견디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힘든 시간들을 버틸 때 되게 소설이 힘이 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막 이거 내가 나중에 소설로 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 순간을 좀 넘긴 고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실제로 다 쓰지는 못해요. 그쵸. 그리고 쓰더라도 겪었던 일대로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 순간을 넘길 때 그렇게 소설이 힘을 줬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소설을 썼고 작가의 말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결국 담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나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말을 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썼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냥 나 그때 그랬는데 너 어땠니? 라고 나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작가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작가의 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김유담, 김남숙 소설가 모시고 첫 책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인데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 다음에 궁금하셨던 부분을 서로에게 질문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면 우선 김남숙 작가님은 김유담 작가님이 어떤 작품 골라오셨나요? 저는 핀 캐리를 골라왔어요. 네, 그러면 김남숙 작가님께서 읽어주시는 김유담 작가님의 핑캐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첩 곳곳에 빨간색 글씨로 쓰인 1타 10피라는 문구는 계산할 줄 모르는 오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막걸리 상자를 들 때에도 오빠는 남들처럼 한 상자씩 드는 게 아니라 두세 상자를 한꺼번에 겹쳐 옮기곤 했다. 조문을 온 회사 동료들은 남들보다 일처리가 빨랐던 오빠를 좋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을 허겁지겁 끝내고 그가 달려간 곳은 볼링장이었다. 오빠는 볼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에 매달릴 각오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숙 작가님의 낭독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네. 그 학창시절에 볼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몇 점 정도를 치시는지 전 볼링을 너무 못 쳐가지고 네, 그냥 갑자기 읽다가 되게 볼링장도 너무 한번 가고 싶고 저도요.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볼링이. 네, 그래서 몇 점 치시는지. 잘 못 쳤어요. 제일 그게 300점 만점인가요?
200점 만점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가요? 저도 잠깐, 만점은 잘 몰라요. 우리 안 차요. 그러면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응. 한 200점도 쳐봤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너무 잘 치시는 건데. 네. 근데 200점까지도 쳐봤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100점대였고 네. 어쨌든 뭐 선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 치고는 잘 쳤다. 그게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지금은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우리 뭐 한때 옛날에 잘하던 거 하나씩은 있죠. 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유담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김남숙 작가님의 소설 들어볼 텐데 어떤 소설 골라오셨어요? 염소와 나에서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김유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서기가 찾아오지 않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다. 서기가 가기 전에 선물로 주려고. 혼자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늘어날수록 가끔씩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나는 왼쪽 귀를 쫑긋 세웠다. 그 목소리들은 나에게 지하굴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짓무르고 썩은 왕감자의 이야기, 큰 개미의 이야기, 머리가 터져 꼬리만 움직이는 애벌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슬퍼 나는 가끔 울기도 했다. 그 이야기들이 생각날 때마다 길을 걷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나를 볼 때마다 혀를 찼다. 내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들짐승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훑었다. 씨발놈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근데 낭독 너무 잘하신다. 너무 좋았어요.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저도 소설집을 묶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 8편 소설 묶으시면서 가장 이렇게 그 발표작 당시와 이 소설집이 실린 버전이 많이 달라진 소설이 있는지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그 서사 같은 건 아예 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문장 아니면은 그냥 캐릭터 묘사? 그냥 되게 짜잘한 그냥 세부적인 작업만 하고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퇴고랄까? 그런 거 많이 안 건드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는 안 건드리고 그냥 세부적인 것만 쳐내고 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김유단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작품집 묶으면서. 그래도 저도 큰 어떤 서사 같은 건 저도 크게 건드리진 않았는데 조금 자잘하게 저도 수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탬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 당시에 그 도입부가 약간 너무 장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입부를 조금 다시 썼고요. 두고두고 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진을 안 가보고 그 당진이라는 공간을 발표 당시엔 썼어요. 근데 책을 내려고 이제 그걸 좀 원고를 보다 보니까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떤 그 해수욕장의 분위기 같은 것을 조금 더 담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공간 묘사 같은 것을. 거기가 당진 외목마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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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맞아요. 막상 작품집으로 묶을 때 그렇게 많이는 안 고치게 되고 그때 그 작품을 발표했을 시기에 그 당대성이랄까요?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문장이나 고치게 되지 서사를 엎기는 힘들어서. 네. 그러면 서로의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혹시 담고 싶은 면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저는 그 뭐라고 하지? 핑케리를 읽으면서 가장 좀 마음에 계속 남는 장면이 그 엄마가 아주 야윈 몸으로 이제 화장실 바닥에다가 오줌을 놓는 그 장면이 너무 좀 뭐라고 하지? 저도 많이 봤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전 할머니가 그러셔갖고 뭔가 이 소설에서 오빠보다 그 장면이 계속 너무 남아서 그런 장면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전 그거를 써야겠다
뭔가 장면으로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장면을 쓰시는 게 조금 되게 충격적이고 좋았어요. 그런 게. 확실히 취향이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좋다. 참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장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김남숙 작가님 소설에 그런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발견되니까 좋은 거지. 이거야 이렇게. 김유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김남숙 작가님의 소설에서 그 인물을 대성하지 않는 태도와 시선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젠에 실린 소설들을 살펴보면 되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받는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시혜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맞짱을 뜨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신, 뚱보 이런 욕을 하는데도 그것이 전혀 불쾌하거나 모욕적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런 호칭조차도 그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시선과 태도가 굉장히 귀한 재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 김남숙 작가님 아이젠 단편집 뒤에 보면 해설을 권희철 평론가님께서 해설 제목이 김남숙 소설어 작은 사전. 그 소설에 쓰인 단어를 김남숙만의 언어로 이제 다시 정의를 해주신 사전을 만들어서 네. 해설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해설 읽는 재미도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단어들에 애정이 느껴지게끔 하는 마술을 좀 부리신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중에서. 그러면 두 분 다 데뷔작부터 보여준 개성적인 문체, 스타일 그런 것들이 8편의 단편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작품집을 꾸리면서 뭐 창작 방식의 변화를 고민했다든지 아니면 데뷔 이후에 어떤 전환점이 됐던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 작가님. 저는 마지막에 쓴 이상한 소설이 뭔가 그 방향성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굵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사실 뭔가 소설집을 묶으면서의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묶고 난 다음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약간 그 방향을 좀 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없었는데 그냥 뭔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두껍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있는 소설들은 서사라고 할 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뭔가 서사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고 싶고 저는 그리고 문장도 그렇고 다음에 만약에 소설 쓰게 된다면 다음 두 번째 소설을 쓰게 된다면 약간 두치라는 인물이 두치와 영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냥 두 명의 두치를 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소설집을 내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떤 글을 써왔는지 4, 5년 동안 어떤 글을 써왔는지를 딱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느낌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나의 작품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서 좋네요. 김유담 작가님께서는 첫 번째 작품집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작가의 아이덴티티랄까? 고유한 색깔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작품집에서 조금 나라는 어떤 화자가 1인칭에서 확장돼서 좀 더 확장된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최근 발표작이고 심지어 김남숙 작가님이랑 같은 잡지에 실렸던 멀고도 가벼운이라는 그 작품이 그런 전환점으로 가는 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집에서는
나이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그 윗세대 여성들, 특히 이제 로컬 지방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엄마, 이모, 고모, 할머니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대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 생각한다면 그 멀고도 가벼운에서도 그 친척 이모와 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에 조금 더 확장된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문을 열었다는 느낌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어떤 문을 여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더 윗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좋네요. 그리고 저는 그 로컬이 드러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 소설 보면 그냥 한국엔 서울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지역에 살아본 사람이 리얼하게 그려내는 그 지역성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모두 데뷔 후에 정말 착실하게 작품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첫 작품집도 내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8편을 쓰는 동안, 그것을 한 권으로 묶는 동안. 혹시 슬럼프 있으셨나요? 남숙 작가님? 저는 이상하게 데뷔한 직후 2016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때였는데 소설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짐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그 전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냥 몸으로 하는 뭔가 단순 노동 에 관한 일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소설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사는데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뭔가 데뷔하고 난 1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많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저 되게 공감돼요. 저도 딱 등단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때가 슬럼프셨구나. 네. 맞아요. 일단 글이 안 써지는 것도 안 써지는 거지만 글 외에 다른 조건들이 너무 힘들면 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김유담 작가님께서는? 저는 그러니까 소설을 발표할 때 매번 마감이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쓸 때 그 소중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쓸 때는 또 그런 힘으로 이렇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소설집을 묶는 과정이 굉장히 좀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고 되게 막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쓸 때는 그래도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써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책으로 묶어낸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책으로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회의적인 어떤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나 엮는 과정이 마냥 즐겁지가 않았고 그때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책이 예쁘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막 주변에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책의 그 물성이 주는 그 기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을 받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혹시 좀 이렇게 완벽성을 추구하시는 완벽주의자이신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이것을 이제 내면 왜냐하면 발표할 때는 좀 미진한 부분 보여도 나중에 책 묶을 때 고치면 안 돼 하면서 그냥 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면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책으로 내면 더 이상 뭔가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일단 책으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좋은 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이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만나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입니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김남숙 작가님은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이상한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김남숙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뜨니 종수가 정말 없었다. 나는 아침 일찍 혼자 길을 걷는 종수를 상상했다. 비칠비칠 힘없는 옥수수대처럼. 나는 진짜 간다 가. 나는 종수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었다. 종수가 소설이나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웃겼을 텐데. 나는 푼돈을 주머니에 넣는 종수를 다시금 떠올렸다. 종수는 언제나 떠올려도 너무 시시해서 나는 조금 슬펐다. 차라리 진짜 나쁜 놈이 되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진짜로 소장 뒤통수도 깨고 돈도 훔치는, 2년 뒤에 진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는 어쩐지 종수가 시시하다는 것이 나쁜 놈들보다 정말로 더 나쁘게 느껴졌다. 시시한 종수가 간다. 시시해서 나쁜 종수가 간다. 시시해서 나쁜 종수가 주머니에 1,000원짜리를 우겨넣고 간다. 종수가 진짜로 간다. 진짜로. 나는 크게 중얼거렸다. 네, 김남숙 작가님의 낭독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소심하고 시시하게 있는 것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제가 소설을 썼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꼽아봤습니다. 아, 네. 이유를 듣고 나니까 또 제가 느끼는 울림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김유담 작가님은 어떤 소설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두고두고 후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유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는 주치의의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항암 치료를 선택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인생에서 무엇도 제대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고 번번이 실패만 해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는 요구가 허황되게만 느껴졌다. 이미 실패한 사람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회에 사로잡힌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고 더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후회였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소용없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나는 묻고 싶었다. 네, 김유담 작가님의 낭독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소설 전체에서 보면 어떤 후회의 정서가 군데군데 많은 소설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고르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좋아하는데 표제작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편집부랑 주고받다가 이제 두고두고 후회니까 이게 소설 따라간다. 소설 제목 따라간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탬버린 표제작도 되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아, 애정이 있으신 작품이었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자신의 첫 소설집을 광고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남숙 작가님? 저는 그냥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조금만 힘을 내서 읽어보면 좋은 소설이다. 아, 네. 그 네, 정도?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네. 네, 김유담 작가님께서는 저 너무 광고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좀 되게 부끄러운데 인터넷 서점에 어떤 독자분이 후기를 남겨주신 부분이 있는데 되게 좋아서 부끄럽지만 메모를 해왔어요. 읽어주세요. 너무 부끄러운데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는 감정을 격하게 공감하게 만들고 모르는 감정도 아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김유담식 마법 세계 탬버린을 소개합니다.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기 뭐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 광고에 그거 나왔어 지금. 네, 김유담의 마법 뭐랬죠? 마법 세계. 김유담식의 마법 같은 소설 세계. 김유담의 마법 같은 소설 세계입니다, 여러분. 네, 김유담 작가님의 탬버린, 김남숙 작가님의 아이젠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데요. 왜 이런 거 우리 해야 돼. 그러면 두 작가님의 다음 작품 또 어떨지 궁금한데 앞으로의 계획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뭔가 좀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좀 자신감을 가져서 그냥 그쪽으로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지금은 뭔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인물들이 되게 덕을덕을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라면 귀엽게 모여 있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보고 싶어요. 두 번째에는. 네. 김유담 작가님. 저는 그냥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하반기 목표로 경장편 원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하자면 최진정 작가님이 네. 그 1번으로 큐 출간하셨던 큐 시리즈로 아마 인사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호흡이 긴 장편도 좀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첫 소설집이 나오는데 이제 4년이 걸렸으니까 두 번째 단편집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10일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김유담 작가님의 장편 너무 기대되고 당장 나오면 당장 사서 볼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뭐 영화, 맛집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코너인데요. 김남숙 작가님 요즘 뭐 푹 빠져 있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즘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한 영화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 톰 포드 감독의 그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그 영화를 거의 한 달에 3번 이상 거의 1년 넘게 지금 그걸 지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좋아요. 뭐 때문에 계속 그걸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것들에서 공감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음악이랑 그 다음에 배우들 그리고 그냥 그 영상 전체가 다 너무 좋아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똑같이 본 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집착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연애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영화랑. 네. 네. 녹터널 애니멀스. 네. 예,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김유담 작가님께서는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서 지금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싸이월드 접속 시도에 지금 네. 매일매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 중이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싸이월드를 이제 20대 초반에도 많이 했고 2014년까지도 계속 거기에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막 폐업 위기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백업을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이제 나를 잡아서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11월까지는 그 도메인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 전에 나를 잡아서 해야겠다라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접속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안 돼요. 접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뭐 거기 많이 묻어두셨구나. 싸이월드의 다이어리. 네. 우리 같은 고민하고 있어 지금. 맞아요. 이거 좀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접속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첫 책이 나왔는데 낭독회도 못 하시고, 뭐, 독자도 못 만나시고,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뭔가 그 김유담 작가님 그 아까 제가 그 기억에 남았던 그 장면이랑 너무 그 되게 헐렁한 그 팬티 그렇게 내리는 그 장면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몸을 좀 줄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깡 말라게 한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뭐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도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다이어트도 맞아, 못합니다. 20대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30대 되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네. 김유담 작가님께서는 저는 연극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아기도 어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전혀 시도조차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좋은 연극 한 편 보고 싶다는 정말 소박한 소망인데 이 소망조차 이루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 소망을 맞아. 연극 보기, 영화관 가기 이런 게 너무 이루기 힘든 소망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저는 두 분 모신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첫 책도 내셨고 소설가로 사는 삶 어떠세요? 남숙 작가님. 소설가의 삶 어떠세요? 저의 소설가의 삶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뭔가 보호받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생계랑 부딪히다 보니까 진짜 버거운 숙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냥 같이 가는 뭔가 개인적인 어떤 그냥 이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김유담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삶이 항상 소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삶이 우선이지 소설이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책을 내고 소설을 계속 쓰고 소설가의 삶을 살게 되면서 소설 쓰는 삶도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삶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삶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설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삶과 소설의 균형이 거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좀 삶과 소설의 밀당?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좀 삶을 밀어놓고 소설을 당겨오고 또 삶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소설을 밀어놓고 삶을 당겨오고 그렇게 계속 밀당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 삶을 이어가고 소설을 계속 쓰려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확보되어야 할 것이 소설 쓰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을 들으니까 듭니다. 오늘 김유담 작가님, 김남숙 작가님 모시고 첫 책 특집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작가님이랑 이렇게 소설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뭐 대답을 또 강요하게 됐네요. 아니 정말 네. 뭔가 최진열 작가님 생각보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잘하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세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장의 소리, 탬버린, 아이젠 모두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김유담 작가님의 탬버린, 김남숙 작가님의 아이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첫 책 작가 특집으로 김유담, 김남숙 소설가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임승훈 소설가입니다. 2011년 현대문학으로 데뷔하셨고요. 지난해 첫 소설집 지구에서의 내 삶은 형편없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승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영 선배. 네, 오랜만에 대화합니다. 네. 아, 네, 오랜만이에요. 네. 얼굴도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네, 많이 오래됐죠. 우리가 지금은 그 누구도 보기 힘든 시기여가지고.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원래 또 외출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이 그런 시기라다 보니까, 네. 집에서 게임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게임을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됐어요, 작년보다. 네. 네. 네, 기쁜 소식 알려주셨네요. 게임을 더 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원래 문단에서 축구 게임 제일 잘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는데, 네. 그때는 살짝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엔 그런 의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어.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책 광고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주란 소설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고 이주란 소설가 두 번째 작품집이에요. 네. 이 책을 말하고 싶어요. 네. 이 책을 광고하시기로 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소설이 좋고 재밌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아, 네. 네,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으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란 작가님도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3분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를 끌 거예요. 근데 이주란 작가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나요? 네, 이주란 작가님과 어떤 친분이 있으신가요? 친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 네. 아, 네. 1년에 한두 번 어디 송년회 같은 데서 볼까 말까 하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어쩌다가 통화하는 정도? 네. 그 정도면 친분이 꽤 있으신 걸로.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야지 제가 친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 진짜 이주환 작가 이 책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 같으니까 네. 네,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친분이 없습니다. 아, 네. 친분이 없으시다고 네. 합니다. 네. 완전 없다고 하면 좀 섭섭하니까. 네. 네. 그래도 네. 그냥 적당히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분을 드릴게요. 네. 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합니다. 시작. 네. 3분 동안 혼자 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주란 소설가 소설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주란 소설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이주란 소설가랑 방금 전에 제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친분이 없는 거랑 다르게 문단에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주란 소설가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주란 소설가 일단 만나면 별로 말을 안 하다가도 갑자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따뜻하고 뭔가 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볼 일이 없는데도 볼 일 있으면 제가 옆자리에 가서 이렇게 조금 한번 얘기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주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주란 소설가의 소설이 너무 재밌고 좋기도 한데 이주란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물론 이거 좀 상투적인 얘기인 거 알아요. 예술 작품 얘기할 때 그 예술가가 떠오른다 이런 거 상투적인 얘기인 거 아는데 다른 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주란 작가를 항상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설이 좋으니까 인간적 호감이랑 같이 떠올라가지고 소설이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소설집을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소설집에 지금 책을 사서 제가
첫 번째 소설밖에 안 읽었어요. 물론 다른 소설들은 문예지에 발표된 것들로 읽어서 한 절반 정도 딴 건 읽은 게 있는데 책으로 나온 걸로는 다 못 읽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문예지랑 얼마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근데 일단 첫 번째 소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제가 그 사람이 기분 좋고 소설이 좋다고 얘기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지 그걸 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주연 작가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 근데 그게 이 소설에 반영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네. 장난 아니다. 3분이.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첫 번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조지영입니다. 조지영. 이름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주란 작가 평소 말투가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마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이상한데 제 친구 중에 조지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름 웃기지 않아요? 조지영?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소설에서 해요. 첫 번째 소설이 거의 한 페이지에 한 번씩 웃긴데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조지영 이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소설의 이름 조지영. 그리고 한 페이지마다 한 번씩 웃기다는 거, 그리고 엄청 찡하다는 거, 그리고 빠이. 네, 감사합니다. 임승훈 소설가의 광고 들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오래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주란 작가님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많은 분들께 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지금 신청하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